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수업 볼 때 제가 약간 재복습처럼 얘기를 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 문제 뭐였더라? 이 부분 뭐였더라? 내가 오늘 수업에서 말한 거 위주로 물어볼 테니까 그냥 잘 듣고 뭐 필기였으면 필기하고 뭐 이해하면 되고 다 나 알지. 나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 고3은 충분히 문제 있는 거 선지 다 5개 이해하는 쪽으로만 하면 되긴 하는데 어디 보자. 이용하게 그리움. 뭐에 대한 그리움이냐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보기 읽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북쪽에 있는 시적 화자가 왜 북쪽에 눈이 오는 곳을 상상하겠어? 북쪽에 고향이 있는 겁니다. 보기도 있지만 그래서 북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수업이었으면 너희한테 뭘 물어봤을 거냐면 얘들아 그리움도 부재 내가 원하는 대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상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그리움이에요. 고향에 가족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너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를 남기고 왔잖아. 그러니까 결핍이고 부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이런 결핍감, 부재감이라는 내적 갈등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없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 내적 갈등이란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안녕한세랑 내적 갈등이 있으면 그 내적 갈등이 시 끝까지 읽으면서 해소이냐 아니면 심화되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화자가 내적 갈등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뭐 결핍이라든지 뭐 부정적 감정, 그리움, 내 곁에 없으니까 쓸쓸해 이런 거. 그래서 내적 갈등 느꼈다. 그러면은 끝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극복 의지 언젠가 꼭 돌아갈 거야 나는 믿어 뭐 이렇게 극복 의지 희망 기다림 아니면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립기만 하고 심한지 내적 갈등이 심한지 이걸 체크하라는 건데 어디 한번 숫자 보내봅시다. 숫자로 치시면 돼요. 자 그리움 이용하게 그리움 끝까지 읽고 났더니 이런 그리움이라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데요. 1. 해소 극복 해소 극복 뭐 어떤 의지 언제가 꼭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기대감. 다음 두 번째 심화 아닌 것 같아요. 자 1번 2번 숫자 보내보세요. 예 2명만 보냈네. 34번에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34번하고 보기 문제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 34번에 5번 선지와 관련이 있고요. 애달픈 심정 극복 없어요. 그냥 애달파요. 계속 그립고 너무 슬프고 자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어디도 극복 의지 없어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기대 이런 거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그냥 심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도 그걸 물어볼걸요? 그쵸? 여러분은 교재 보면서 하셔도 돼요. 보기에 그런 게 있었나? 그게 아마 답일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 꼭 돌아가려는 뭐 기대, 확신, 뭐 기대였나? 다시 귀한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1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수능이. 그냥 정서만 잘 읽어도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정서가 읽어내야 되는 정서가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34번 관련해서 문제 하고 갑시다. 이제 표현법과 관련되는 거기도 한데 얘는 사실 반복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표현법 반복, 시어의 반복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미 상관이기도 하고요. 1연하고 마지막 연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색채어 쓰고 있고요. 요즘 색채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색채어 검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나와요. 검은. 그리고 참고로 너네 색채어가 나타나는 거랑 색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썼다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 물론 둘 다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는 건데 이 시가 그래서 묘사거든. 시각적 이미지가 꽤 있어. 눈도 색감이 있고 색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검은 지붕이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근데 되게 묘사적이거든.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얘기야. 머릿속에 있는 고향을 묘사하면서 근데 이제 구분을 하자면 색채어는 흰색, 비칠색 뭐 노란색, 뭐 은색 이렇게 색채여야 돼. 색채어는 검은 뭐 이런 식으로 검은색, 빨간색. 근데 이제 색감이 느껴지는 시어라는 건 색채어는 아닌데 누가 봐도 홍시 알지? 빨갛게 익은 감을 홍시라고 하는데 그 홍시를 이제 보통 색채어라고 쓰진 않지. 색채어가 아니라 색감이 느껴지는 시어라고 보통 얘기하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색깔이 딱 알지? 눈도 그래. 한방 눈도 색채어는 아니지 당연히. 근데 색감이 느껴지는 시어 그럼 맞다고 하면 돼. 예, 그 정도로만 하자.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애들 많이 다 발렸고 색감이 느껴지는 시어하고 색채어 공부 못해서 틀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둘 다 시각적 이미지긴 합니다. 자 34번에요. 답이 5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죠. 일단 답을 맞추는 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요. 자 보세요. 예,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맞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뭔가 그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 틀린 거를 너희가 다 고쳐놨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공부를 했으면. 공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오는가 쏟아져 내리는가 편주 맞습니다. 편주가 뭡니까? 약간 반복인데 좀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주 맞아요. 오는가? 는가? 선생님 두 글자만 같아도 변주예요? 약간 바꿔서 반복하는 게 변주인데 꺼져요. 편주예요. 근데 문제는 거부감이 아니고 뭡니까? 눈에 대해서 거부감이에요? 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고향에 내리는 복된 눈 막 이렇게 하는데 거부감 아니죠. 그럼 뭡니까? 쏟아져 내린다. 그리움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조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죠. 눈의 이미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이 되니까. 고향에 내린다잖아. 그리고 참고로 복된 눈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복된 눈, 눈이라도 복된 눈이길 바라는 거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강조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어쨌든 긍정적 공간이니까 가족, 네가 있는 너를 남기고 왔으니까 거기에 내린 눈은 복된 눈이다. 왜? 나와 달리 그 눈은 너한테 내리잖아. 이런 거 아닐까? 어디에도 뭐 고향에 꼭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뭐였지? 재회의 기대? 뭐였더라? 이따 봐봐.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으니까 복된 눈에서 막 되게 오버했어. 좋은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네가 있는 곳에 내리는 눈이라 복됐다는 거고 이것은 그 너에 대한 사랑 혹은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잠깐만. 그래서 2번 돌아간과 달리는은 대응합니까? 별거 없어. 문장에서 되게 비슷한 위치에 대꾸법처럼 쓰이고 있으면 대응인데 구비 2번에 구비 돌아간 밤새워 달리는의 대응 맞습니다. 그쵸? 문장도 되게 비슷하고요. 구조가. 근데 철길하고 그 위를 달리는 화물차가 만약에 긴장감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여러분이 긴장감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시에서 대상사의 긴장감은 충돌이 있어요. 이미지의 충돌. 하나는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는 안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뭔가 약간 모순되는 성향 혹은 대조되는 대비되거나 대조되는 이런 성격을 뚜렷하게 가질 때 보통 두 대상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약간 정중동, 동중정 이런 느낌이에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의 충돌 이런 정도는 돼야 뭔가 충돌하는 게 있어야 긴장감이지. 그냥 돌아간 철길 위에 밤새워 달려 느릿느릿 이건 그냥 하나의 장면일 뿐이에요. 전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 긴장감이라 안 하는 거 아는데 약간 문학적 논리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긴장감이 있다는 건 어떤 걸까 또 좀 알아야 되거든. 긴장감 있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죠. 낯설거나 두 대상 사이에서 약간 대조적, 대비적 막 하나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키가 되게 큰 애랑 되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큰 애가 있다고 하죠. 2m? 근데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냥 작고 큰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두 사람 있는 것보다 한 명은 되게 크고 한 명은 되게 난장에 가까운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런 거를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이렇게 낯선데?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화물차의 검은 지붕. 화물차가 움직입니다. 느릿느릿 달리는 화물차가 정적이에요. 오히려 동적이죠. 그 다음에 4번. 현실이 변화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언젠가 이 임급병이 녹을 거야? 아닙니다. 그냥 4번은 화자가 처한 현실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 부정적 현실을 그대로 구체화합니다.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춥다 이거지. 고향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추운데 괜찮아?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부정적 상황에 대한 형상화. 됐고요. 내 말 1번처럼 원래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해주는데 줌수업할 때는 그냥 너네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 진짜 하고 싶어. 이렇게 막 선생님 지금 바로바로 얘기하잖아? 이건 왜 틀렸고 이거 맞는 말 고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래서 아니고 그거 너네가 해야 된다 사실. 다음부터 너네가 해야 돼. 수업 시간에 너네한테 물어. 그럼 뭔데? 이렇게. 거부감 아니면 뭔데? 눈에 1번 편주했어. 맞아. 심지어 내가 이거를 이런 학생도 봤어. 5번 맞았대. 맞았어. 근데 오는가 쏟아져 내리는 거는 변주 아니지. 근데 그러면 변주 아니래. 그래서 틀리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날씨는 더 쉬워요. 날씨는 길어서 그렇지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인데 상실된 이미 보기에 나와. 상실됐다고.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 이게 포인트야. 상실됐어. 근데 안 잊혀. 옛날의 고향이. 그거야.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있는 고향, 애착이 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그 고향, 마음속의 고향, 지금은 상실됐다고 하지만 고향의 이미지를 굉장히 섬세하게 이 시의 특징, 묘사합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묘사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걸 물어본 거야.
묘사가 이제 보통 비유적 묘사도 있고 뭐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이런 묘사가 있는데 특히 이 시는 음성 상징어를 많이 써. 묘사 중에 음성 상징어 많이 쓰면 되게 디테일해지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가 되게 강한 시란 말이야. 의태어나 의성어가 많으면.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꽝꽝 여물고 싸르르 싸르르 들리고 청청이는 사실은 음성 상징어는 아니다. 그냥 부사어다. 미안. 그러니까 청청이는 그냥 맑은 모습이긴 해. 근데 부사어인데 음성 상징어는 아니지만은 거의 음성 상징에 가까워. 청청하다. 맑다. 맑디 맑은 이런 거야. 푸르더는 꾸며주는. 그래서 까르르 까르도 음성 상징어고 뒤에서도 음성 상징어 마지막에 나올 걸 어디 갔어? 또랑또랑 이런 건 다 음성 상징어인데 이 시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고향을 구체화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문제가 나온 게 진짜 이거 완전 무슨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 이쪽 뒤에 나오는 문제인데 알지? 쏴르르 쏴르르 니은에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하고는 그 니은에 냈잖아 문제 해서 진짜 진짜 할 때마다 짜증나는 건데 난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무 문학적이지 않아? 근데 너네는 어땠는지 모르겠네. 그 나를 부르는 어떤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싸르르 싸르르 물살을 해치는 물살을 해치는 소리 같기도 해서 고개를 들어본 거야.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니은의 싸르르 싸르르가 뭐냐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착각했다는 뭐 그런 표현으로 돼 있지. 물소리로 착각한 걸 드러낸 표현이다. 완전 내용적으로 틀렸죠. 이게 무슨 해석 문제도 아니고 그냥 확인해야 되는 거야. 정서 태도도 아니고 어떤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물살을 해지는 소리 같기도 했어. 이거를 나를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착각했다.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일치 여부인데 이런 거가 사실 기본이긴 해요.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기본이니까 만약 이 문제가 좀 안 보였다 그럼 내가 좀 디테일하게 안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볼까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35번 했죠. 2번 했고 36번 얘기했고요. 그쵸? 4번 고향으로 귀환에 대한 기대. 여러분 고향으로 귀환에 대한 기대가 가와 나시에 모두 있었다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닌데 가끔 가는 맞고 나는 틀렸다는 거야. 미쳤네. 그 아니야. 가시 봐봐. 아니야. 둘 다 아닌데 특히 나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도 상실됐다고 얘기해요. 상실된 곳에 다시 귀환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4번을 했는지가 나는 궁금하긴 한데 1. 나시에서 이미 보기가 상실된 고향이라고 해서 안 된다. 훌륭해. 훌륭한데 거기에 플러스 해석도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시 같은 경우에 기대가 없다. 고향으로 귀환에 대한 기대 따위는 없다. 있었으면 너네가 미리 해석했어야 돼. 기대나 소망, 의지 이런 포인트들은 나오면 무조건 물어봐. 그래서 이미 분석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죠. 넘어갑니다. 야, 너네 생명력 넘치는 게 별거 없어. 그냥 자연물이 잘 자라면 돼. 막 햇빛 받고 물 먹고 막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럼 생명력 넘치는 거야. 자, 이 시는 학교들에서 보통 내신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자료에서. 그래서 사령이 그냥 얘기할게요. 보기에서 뭐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언론 통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억압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적 화자가 의사소통의 장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거야. 사실 쟤는 보기보다는 사실 너네가 김수영 씨에 대해서 좀 알고, 김수영 워낙 기출로 많이 나오고 내신도 꽤 많이 나온 사람이라 좀 아는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의사소통의 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바람직한 어떤 삶의 태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억압된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참여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 지식인, 소시민적 지식인 으로서의 모습을 비판하는 시를 많이 썼다는 걸 알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야. 뭘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게 김수영 씨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많이 나왔었어. 근데 뭐 보기에서 얘기는 해줬으니까요. 그렇구나. 억압적 현실인데 언론이 통제되는 현실인가 보다. 그러고 보면 좀 보이는 게 몇 개 있겠죠. 참고로 사령은 죽어버린 영혼인데, 여러분 이건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버린 영혼이 결국 누구였냐, 누가 죽었다고 하는 거냐 하고 보시면 내가 죽은 거죠. 시적화자, 나, 사령, 죽어버린 영혼, 나야. 그럼 또 이제 하나 더. 왜 내가 죽었다고 하지? 나 이렇게 살아서 시를 쓰는데, 시적화자가 살아있는데 왜 죽은 거지? 이런 건 보통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왜 정신적으로 죽었지? 행동하지 않거든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포인트만 일단 잡을게. 먼저 지금 보이세요? 여기 얘가 진짜 여기 뭡니까? 그거예요.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시인이라 멋있게 얘기했다. 그치?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죽어 있는 거다. 짧게 말하면 이 시는 억압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즉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삶을 살고 있어서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뭐한다? 반성, 성찰, 마지막엔 자조까지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난 진짜 병신이야 뭐 이러면서. 우습지 않냐 나는? 죽은 영혼으로 사는 내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엔 서리법인 거. 표현법 서리법. 나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리법. 얘들아 37번 되게 좋다. 내가 이거 미리 얘한테 물어볼 거야. 수업 시간에. 잠깐 봐봐. 뭘 물어볼 거냐면 별건 아닌데 5번은 뭐 다 알 거고 이게 앞부분은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야. 알지? 앞부분은 다 맞는 말이야. 알겠어?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죠. 5번인데 시적 상황, 즉 화자가 억압적 상황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데 그게 마지막에 다시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처음부터도 내 영혼은 죽어버린 거 아니야? 이랬다가 마지막에 야! 진짜 내 영혼은 죽었나봐. 우스워. 우습다. 자조까지. 그냥 반성해서 자조까지 스스로를 비우는 정서의 심화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부정적 정서는 해소되거나 극복되지 않으면 무조건 심화예요.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정서는 뭐 자기 못났다, 나 못났다,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뭐 아니면 그리움 등등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부정적 상황에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극복이지 뭐 아니면은 뭐 희망, 기다림 이런 어떤 전환 없으면 무조건 심화야. 알겠어? 해소 아니면 심화야. 그래서 항상. 알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수미상관 얘기하는 거야. 우습다 이런 부분이 정서의 심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아까 물어보고 싶다고 한 건 이제 뭐냐면은 시간적 표현에 열거했을 때 뭐야? 어디야? 이렇게. 이게 또 앞부분은 다 맞거든. 이런 거야. 대상에 대한 호칭의 전환 뭐야? 이렇게.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뭘까? 저 계열이라고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저거 그거 할 때 원근 가깝고 멀고를 나타내는 지시어 또 나왔네.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은 했는데 이건 알겠지? 맞는 말이야. 서리법으로 끝났거든. 서리법으로 시작해서 서리법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이 잘못됐죠. 뭐 부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죠. 난 병신이었어. 이게 부정되는 게 아니라 심화되죠. 그래서 이건 좀 물어볼 건데 시간적 표현 이거 찾았니? 이렇게 물어봤자 대답 못하지 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 간단하게 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적 표현 맞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호칭 전환 벗이요. 활자를 글자거든요. 글자를 벗이라고 얘기해요. 벗이요라고 불렀죠. 호칭. 그 다음에 그대라는 그대의 정의도 그대라는 표현으로 바꾸죠. 호칭. 너는 그대는 이렇게 할 때 호칭의 전환은 맞는데 이게 다 글자의 의인화야. 그러니까 책에서만 자유를 얘기하고 그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런 자유가 의사의 소통의 자유가 실현되지 못하고 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복에 있으니까 책에서만 활자로만 존재한다 이거야.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책을 벗이어 그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경외감은 아니지. 경외감이 뭐냐? 난 진짜 네가 너무 존경스럽고 되게 긍정적인 태도긴 한데 심지어 막 경외감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당신 이런 거야. 근데 그 전혀 이게 뭐 글자에 대한 오히려 안타까운 감정이죠. 책에서만 존재하는 자유.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책을 생각할 때 활자를 생각할 때 대상에 대한 경외감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근 보이시죠? 저 고요함, 이 고요함 됐죠? 이렇게 잡으세요. 서리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간단하게 보기에 이것도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했는데 약간 풍자적이야. 돌려서 까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배들이 움직이질 못해. 움직이지 못한다. 뭔지 알겠지? 더 안 해도 되겠지? 그럼 내가 우리가 비웃어. 배들이 움직이지 못한대. 왜냐면은 배가 고장났대? 아니야.
배가 고장났으면 배의 내부적 원인이겠지만 배가 못 가는 거는 강물이 얼어서 그래. 강물 왜 얼었지? 너무 추워서. 그럼 강물이 얼었다. 너무 춥다. 이런 게 바로 부정적 현실, 즉 배의 외부적 원인이라는 거죠. 문제 나옵니다. 배가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뭐지? 강물에 붙들려서 그래. 강물이 얼어서 그래. 배가 고장났대? 아니야. 훈련 받는데? 아니야. 그치? 얼어서 그래. 강물이.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와 졸라 억압적이네.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있고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있고. 오케이, 대국법인데 딱 보여주죠.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비웃으면서 이런 현실을 부정적으로 비웃는 거, 조소하는 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웃음, 부정적 태도. 우리는 핑그르르 음성 상징어 썼네요. 근데 이게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뒹굴고 빙그르르 나뒹굴면서 막 웃는 거, 이게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말을 대신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지. 말로 때리면은 옛날에 무슨 고문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든요. 그럴까봐 이제 행동으로 빙그르르 돌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8번. 여러분 2번인 거 아시죠?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내부적 원인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오답률이 꽤 있어. 내부적 원인이 뭐예요, 선생님? 야, 배가 내부적 원인이 뭐겠니? 배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외부적 원인은 뭘까요? 강물 같은 거죠. 배 말고 외부에 있는 거. 정확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강물의 흐름 때문에 외부의 힘이라고도 힌트 줬잖아. 외부의 힘. 추워서 현실이 이렇게 견고하다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39번에 얘는 사실은 보기로도 답이 나와. 근데 나는 사실 저는 학생 때도 그랬지만 저는 보기는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한 번도 문제 풀면서 보기만으로 풀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기에 있는 말과 굉장히 모순되는 말. 잘 봐. 자, 문학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보기야. 잠깐만.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하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모르겠어. 근데 아직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뭔지는 알겠어.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말, 보기랑 다른 말하는 걸 골라라 이러세요. 근데 요즘 진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좀 그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솔직히 보기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보기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아예 분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어. 보기가 정말 명확한 보기가 아니면. 그래서 제 말은 물론 보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 왜 답이냐? 선생님 보기에서요. 얘는 그나마 명확한 편이긴 하다.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축소된 상황에서 자기의 참여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참여해도 나의 참여만으로는 활성화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저는 보기만 보고도 답이 나왔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훌륭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 해도 시의 해석을 한번 통해서 시의 위기시로 올라가서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가 정말로 자기가 참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가시 포인트가 뭔지 이 시의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생각했어도, 보기에 있는 내용으로 했어도. 왜냐면은 보통은 보기에 있는 말과 다른 말하고 있는 거 고르자 해서 답이 한 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얘는 그래도 보이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1번의 답인데 39번 아실 거예요. 보기에 있는 내용은 얘기했고 왜 보기를 바탕으로도 답이 1번이 되는지. 근데 위시의 내용에 제가 분명히 내 영혼이 죽어있는 이유가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 실천하지 않는, 근데 자기 참여만으로는 아니란 얘기인데 사실 같은 말이죠. 보기에 있는 말이랑.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자, 이 문제를 맞은 사람, 39번에 맞은 사람 제안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틀린 사람 말고, 그치? 맞은 사람은 1번이라고 했는데 틀렸다고 해서 이제 답을 맞았는데, 보기만 갖고 그냥 1번인 것 같아서 1번 했다. 보기에 나와 있잖아. 참여 안 했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근데 아니, 나는 사실 보기보다는 윗글의 해석에서 얘가 그냥 참여 안 했다고 난 읽어내서 1번을 했다. 둘 다 고려했다. 또 있다. 1. 보기가 근거였다. 2. 위 지문이 더 근거였다. 3. 둘 다 근거였다. 자, 숫자 보내보세요. 이 문제 맞은 사람 중에.
아무도 안 보내면 다 틀렸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예, 3번도 있고 또 그래. 승재 왔어 나한테. 오케이. 그래. 2명밖에 없니? 그래. 일단 2명 왔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도 좋긴 한데 승재가 이제 1번이라고 해서 복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주 그러니까 잘했단 얘기야. 어떻게 해도 잘했는데 저는 사실 살짝 3번 그러니까 보고 확실히 눈에 보였다고 해도 좀 여기에서 한 번만 확인했으면 좋겠어. 살짝이라도 얘가 그럼 얘는 안 하나? 자기 참여를 안 하는 거 맞나? 하고 그 부분이 어딘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자기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전체 문제에서는 평가를 할 때 뭐 내가 평가를 웃긴 한데 선지 중에 아까 배의 내부원인 외부원인 그거 있잖아. 이번 답 2번째 문제 그 문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 뭔가 되게 예전에 이건 수능은 아니고 내신인데 너네 고전소설에 이생규정전이라고 있어.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졸라 사랑하는데 막 전쟁 일어나고 부모가 처음에 반대하고 남자네 부모가 이생규장전 고전소설이야. 막 부모가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여자랑 다시 만나서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한 몇 년 같이 있다가 또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삶과 죽음이, 그치? 삶과 죽음의 어떤 운명.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세 번 헤어지거든? 되게 슬픈 사랑 얘기인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얘네의 이별이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 커플의 이별이 내부적 원인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내부적 원인. 그럼 이게 뭐냐면은 내부적 원인이 얘네가 사랑했는데 헤어진 이유가 내부적 원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 사이의 감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사랑은 하지만 남자가 마음 변했다든지 아니면 사랑은 하지만 살아보니까 둘의 성격이 안 맞았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이니까. 근데 얘네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 너무 사랑하는데 전쟁, 뭐 아니면 죽음이 갈라놨고 아니면 처음엔 부모의 반대였고 다 외부적 원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학에서 외부와 내부적 원인 얘기 나오면 뭔 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지입니다. 자, 여러분 산상의 노래는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40번 문제도 어렵지 41번 문제도 어렵지 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 이게 고3 거잖아 다 얘들아. 그래서 EBS 연계빨이라는 게 좀 있어. 그게 뭐냐면 가시가 연계야. 그러니까 너희만큼은 고3 애들은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 거야. 그치? 왜냐면은 이게 뭐 다 알고 가. 뭐까지 알고 가냐면 한번 들어봐. 이게 그 보기에 있나? 보기 없구나. 원래 이렇게 EBS 연계로 될 땐 보기에서 설명 잘 안 해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해방 직후에 쓰여졌거든요. 정말 해방 직후에 그것만으로도 이해 확 될걸요? 자, A에서는 해방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리해 준 거야. 내가 일제강점기 때 높은 산마루에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얼마나 아프겠어. 못 박히면 기대어 고통스럽게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겠어요. 여러분 밤 일제강점기 뭔지 알겠지? 이 부정적 상황의 형상화라는 거 다 애들 알고 갔어. 그러니까 그 밤에 일제강점기 때 밤으로 형상화한 거야. 뭘 간구하겠어? 해방이겠지. 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이 아침에서 해방이 된 걸 아침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아침이 된 상황 있잖아. 뒤에 여기까지. 응? 이 부분이 다 간구한 내용인 거야. 이게 선지에 나올걸? A에서 무엇을 간구하며라고 했을 때 이때 간구한 대상이 뒤에 나오는 싸늘한 가슴이 뭐 생명력이 싸늘한 가슴에 생명력이 다시 깃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도는 그런 생명력이 회복되는 순간을 기원했을 것이다. A에서 간구했을 것이다. 간절히 구했을 것이다. 너무나 맞는 거야. 이게 도식화도 애들은 알고 갔어. 밤,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이때 지금은 아침이야. 해방이 됐거든. 그래서 지금 현실은 되게 긍정적인데 근데 이런 어떤 해방된 아픔 그러니까 해방된 아침의 모습을 다 간절히 구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됐잖아. 해방이 되니까 뭘 바래. 마지막에 또 바라는 거 왜 이렇게 많아. B에서 여기 높은 산마루에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지금 이건 현재야. 과거가 아니야. 수미상관이긴 한데 시간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거든요. 다 애들 알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기다리겠어? 더 이상 해방이 아닌 거죠.
이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A에서 기다리는 거랑 B에서 기다리는 거는 대상이 다르다고 나와요. 왜냐면은 A에서 기다렸던 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B에서 자 이제 해방이 됐는데 뭘 기다리겠니?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해방 직후에 뭐 알잖아. 평화로운 뭐 민족 공동체 화합하는 평화롭고 화합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 근데 전쟁했지. 상상의 노래는 전쟁 전에 6.25 전에 쓰여졌겠지. 그치? 아휴. 한숨 나오지, 그치? 너무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무엇을 기다렸겠어. 이제, 평화롭고, 해방을 맞이한 평화롭고, 뭐, 진정한 민족 공동체, 화합하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나온 거 이해하시죠? A와 B가 뭐가 다른지. 과거고, 해방 기다렸고, 이제 해방 직후니까 다른 걸 기다려. 자, 그것도 알고 갔고, 벌써 다 알고 갔네. 심지어 뭐도 알고 갔냐면, 뭐, 몰라도 얘 문제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여기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이 어둠이 뭔지 알지? 밤이니까 일제강점기 때 뭔가 날개를 떠는 불안해했던 샛별이 뭘까? 뭐 좀 부정적 상황 속에서 항상 긴장하고 불안. 우리 민족 아닐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갔어.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위로 숨어라. 나래 떠 너는 힘들었지? 어둠 속에서 이제 숨어. 내 영혼의 촛불로. 아 되게 오글오글거리네. 아무튼 숨으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 시에 명령 숨으라 명령형 어미 쓰고 있는 것도 애들은 다 사양하라. 숨으라 명령형 어미 쓰고 있는 것도 약간 짚고 간 거야 애들은. 그 정도니까 너네는 이제 더 쉬워질 거야. 연계라는 건 얘기는 좀 해주고 싶었어요. 깜짝 놀랐을까봐. 조금 연계라는 거 모르면 조금 까다롭거든요. 문제를 맞출 수 있긴 한데. 자, 근데 사실 이 시는 여기까지 이제 알고 갔다고 해도 그래도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 뭐 되게 많이는 아닌데 잠깐만. 설마 제가 이 시를 해야 될까요? 나무의 수사. 이건 보기 보고 갑시다. 나랑 나무랑 동질감 느끼는데 나무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 원래 시라는 게 그런 거니까. 내가 도시에서 뿌리 못 내리는 것처럼 삭막한 도시 문명에서 나무도 그렇다고 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저 꽃은 반드시 반어법일 거다. 자기의 어떤 치욕스러움, 자기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 이런 걸 숨기고 화사하게 웃어 보이는 도시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다네요. 예, 반어법으로 화사하게 웃어 보이는 그런 게 이제 나무가 나한테 가르쳤다. 속마음 숨기고 비틀어서 보여주는 거, 웃어 보이는 거. 그래서 나무는 저렇게 푸르잖아. 꽃도 피우고 나무는 근데 이거 견딜 수 없었을 거야. 근데 나무는 알고 보면 이렇게 나무의 꽃들도 반어법이고 나무는 참을 수 없었을 거야. 저렇게 푸르게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사실은 치욕스러울 거야. 이런 게 이제 사실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뭐 나무와 자기를 동질화시킨 이유가 뭐냐. 도시에 적응 못한다. 그다음에 이게 도시의 삭막한 문명에 대한 비판 또 설명하고 있네. 안 해도 되지 한다면 그렇지? 도시의 삭막한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뭐 확인했으면 좋겠고 단정적 어조 얘기하면서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이 문제 풀 때 기억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 수업 시간에 단정적 어조가 뭐냐. 그럼 팩트만 얘기하는 걸 단정이라고 안 해요. 이영란은 여자다. 예, 단정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영란은 학원 강사다. 단정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영란은 보태 처먹었다. 단정적이에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못해 처먹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영란은 정말 최고의 강사다 이런 것도 약간 단정이에요. 정반대인데 아무튼 뭔지 아시겠어요? 이영란은 국어 강사다 이런 거를 단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야 이거 단정적 어조 그 근거 설명하면서 봐봐 다로 끝났잖아. 다 평서형 어미로 끝났잖아. 평서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평서형 어미로 끝난다고 단정적이야. 자 단정적이라는 거는 평서형 어미로 끝날 때는 자기의 생각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평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해석. 평가가 내 생각이 맞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치욕으로 푸르다. 그치? 나무가 팩트는 모르는 거야. 보통 팩트를 모를 때 더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뭐하다가 아니라 뭐뭐한 것이다. 이것도 약간 평가인데 더 강하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러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약간 확고하게 얘기할 때 단정적이라고 해. 생각이 나타나야 돼. 그냥 팩트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 푸르다 이랬으면은 내가 단정이란 표현 안 쓴다고 했잖아. 단정이라고는 안 해. 치욕으로 푸르다 그러니까 단정적이지. 나무가 치욕스러운지 알 게 뭐야. 자기 생각인데 단정적이죠. 자 40번에 답이 3번인데 명령형 얘기했죠? 근데 원래 명령 묻는 대상의 행동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명령이 원래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정적 진술 얘기했어요. 41번에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걸 들으면 1번은 확실하게 알 거고
다르죠. 기다림 대상 아니죠. A하고 B는 서로 다릅니다. A는 과거고 B는 미래에 대한 기대. 올 거야. 뭘 기다리는데 이제 올 거야. 해방됐으니까 우리의 화합한 민족 공동체의 모습. 됐죠? 그 다음에 3번. 긴 밤의 부정적 상황에서 아침의 상황으로. 맑은 바람 동반하는 해가 뜨는 아침. 변화했죠? 아침이 됐다 이겁니다. 밤에서 아침이 됐다 이거예요. 5번 할게. 5번. 간구는 선생님 이 간구가 꼭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보이는 거야. A에서 일제강점기 때 간절히 구했던 게 그 A 이후의 상황이 아침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딱 맞아떨어졌죠. 해방된 상황. 그치? 그래서 싸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이 여기서는 해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방된 상황을 간절히 구했겠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B에서 이거는 메마른 입술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자체는 A에서 간구하는 거랑 똑같고 근데 B에서는 그 회복된 이후에 즉 아침이 온 이후에 즉 해방이 된 이후의 소망의 표출이라는 거야. B의 노래는. 알겠지? 해방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1번하고 통하는 겁니다. 근데 4번이요. 4번이 이제 답인데 잘 들으세요. 4번이 답인데 답지에서도 좀 이상하게 설명하고 얘는 아니라고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사실 4번 나올 거예요. 이게 뭔진 잘 몰라도. 그래서 무엇이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인수는 그냥 초식동물이 먹는 새싹 같은 거야.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향,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건데 날에 떨던 샛별은 분명히 아닌 건지 알 거고 왜냐면 날에 떨던 샛별이 뭐라고 이런 물어볼 거야. 날에 떨던 샛별이 뭐라고? 날에 떨던 언제? 어둠 속에서 밤에 일제강점기 때 억압당하던 우리 민족의 이미지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까진 몰라도 그냥 뭔가 화자가 불쌍하게 생각해. 화자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지향점은 아니잖아요. 너 이제 와서 숨어라 그러는 건데 자 이제 샛별은 숨어 아침이 왔으니까 너네 그렇게 떨 필요 없어. 이리 와. 쉽게 말하면 약간 소멸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려움에 떨던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리 와 숨어 말이 숨어 뭐 이렇게 한 건데 연민의 대상인데 그런 날에 떨던 샛별의 상황을 지향할 수가 없어요. 지향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대상이기 때문에 날개 떨던 샛별이 괜찮죠? 지향점일 리가 없죠? 그런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애들이 향기로운 쌀이수는 그럼 지향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향기로운 쌀이수는 자 화자가 지향 얘는 날에 떨던 샛별과 다르게 얘는 지향점이 맞다. 5 틀리다 2 자 숫자 보내. 향기로운 쌀이수는 지향점이 맞다. 1. 아니다. 2. 서재유씨는 맞지? 재윤이? 왜 재윤이만 보내? 그래요. 너 아프다며. 괜찮냐? 나머지 왜 안 보내? 빨리 보내. 얘들아 그냥 보내. 야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 그리고 애들 많이 틀려 이거는. 재현이는 재윤이가 일본에서 일본의 느낌인데 저건 피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 야 재윤 잘해. 살짝 졸고 있었대. 왜? 너 보냈잖아 방금 일하고. 자 졸고 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졸고 있었다는 그래 수신자 사용자한테 보냈는데 내가 말해버렸네. 얘들아 왜 안 보내? 승재랑 다 조는 거 아니겠지? 야 애들 조나봐. 나는 이거 안 보내면 꼭 조는 거 같단 말이야. 빨리 해야겠다. 있잖아 저기 답은 2번이야. X야. 한슬이 보냈네? 오케이. 아니야. 이거 어려워. 재현아. 그치? 자, 2번인데, 아닌데. 아림이도 보냈네? 오케이. 좋아. 2번이야. 승재도 생각 좀 하고 보내봐. 그래도 뭐 얘기는 했구나, 내가. 근데 왜 아니냐면, 이게 진짜 웃겨. 일단 일치업으로 가볼게. 향기로운 쌀이순이 화자의 지향점인지 보자. 선생님 향기로운 쌀이순을 그냥 일단 보세요. 일치문제처럼 보세요. 문학도 일치문제처럼 볼수록 더 잘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향기로운 쌀이순을 화자가 뭐라고 했어? 사양하라고 했다? 사슴과 토끼는 물론 자기가 한다는 건 아니고 사슴과 토끼한테 이제 알겠지? 설마 너네 사슴과 토끼가 우리 민족인 거 평화로운 우리 민족 뭐 이런 거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너네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고 했다? 이게 지향이란 느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쌀이순 자체는. 왜 이게 헷갈리냐면 일단 향기롭다고 했으니까 먹을 거고 좋은 느낌이잖아. 긍정적 느낌이니까 지향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사실. 근데 또 애매한 거야. 사양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자, 향기로운 쌀이수는 사실 그 자체로는 긍정, 부정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뭔 말이냐면은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말해볼게. 얘들아, 선생님은 돈 있잖아, 돈. 돈이 정의롭게 분배되는 사회를 원해. 돈을 정의롭게 분배했으면 좋겠어, 돈을. 그럼 자, 선생님이 지향하는 건 지향, 좋아한다는 뜻이야.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회는 돈이야? 돈 자체야? 아닌 거 알겠어? 돈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사회야. 아, 이렇게 까다로워요, 얘가. 그래서 앞에 더 쉽게 낸 거야. 날에 떨던 샛별은 누가 봐도 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거 뒤에 있는 걸 정확하게 설명 못해도 앞에 있는 게 너무 틀리니까 답으로 할 텐데 의외로 어렵다니까. 사양하라라고 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는 것까지가 화자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어떤 상태야. 우리 사회 모습이야. 서로 사양하는 거 알겠지? 근데 만약에 향기로운 쌀이순 자체가 지향이 될 수가 없는 게, 향기로운 쌀이순을 막 서로 뜯어 먹으려고 너 저리 꺼져라 막 사슴이 토끼 발로 차고 토끼가 막 사슴 막 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아, 트리키하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문학적 감이 좀, 아, 서술어까지 봐야겠구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정서는 서술어까지 같이 봐줘야겠구나. 이런 것만 익혔어도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42번은 거저먹기. 나무를 왜 비판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5번 봐라. 나무를 비판한대. 적응하지 못한 나무까진 맞았거든? 자기랑 동질성이 있는 거야. 환경이 비판적인 거지. 삭막한 도시 문명의 비판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 나무를 비판, 적응 못했다고 비판, 야, 너무하네. 그치?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조금 머리 아파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포인트 잡으면, 나머지 하나는 쉬워요. 뭐 자연 친화적이고 빼나 그런 건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윤동주 씨는 보통 많이 하고 어렵지 않은데 얘도 연계야. 연계야. 그러니까 얘가, 윤동주 씨는 사실 비연계든 연계든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많이 나온 주제가 있잖아. 자기 성찰, 반성, 행동하지 않는 자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앞으로는 실천할게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너무 단순한데 너무 상징적이야. 그래서 애들이 약간 비연계인데 어려워했던, 문제 한 문제씩을 좀 틀렸던 그런 선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일단 연계하면 되게 쉬웠긴 해. 바람이 불어해서 연계된 포인트 얘기해 줄게. 바람하고 강물이 역사의 흐름 같은 거예요. 흐름. 바람하고 강물이. 그럼 이제 쉬워질 거, 그거 하나만으로. 바람하고 강물은 역사의 흐름이야. 역사는 가야 할 곳으로 가, 항상. 알겠어?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야. 역사는 흐르게 돼 있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근데 봐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내가 바람하고 강물이 역사라고 했다.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쟤는 불어가는데. 아, 바람이 부는데. 대는 항상 보통 약간, 알죠? 예, 뭐 전환이거나 좀 대비대조, 문학에서는 대비대조이잖아요. 바람은 부는데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바람이 부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괴로워. 그래서 내 괴로움에 또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없네, 처음엔. 근데 바로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까? 또 생각해보니까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까? 없나? 하고 봤더니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는 거야. 그게 내 괴로움의 이유야.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뭔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사랑해본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가 좀 더 포인트라고 이제 애들은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자기 반성이죠. 바람은 자꾸 부는데, 자꾸 불어. 뭔가 나를 각성시키려고. 바람은 자꾸 부는데 내 발은 반석이 바위거든. 바위 위에 서 있다. 여러분, 대비입니다. 부는데, 움직이는데 나는 서 있다. 대비예요.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의 대비고요. 됐죠? 보통 문학에서 보통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의 대비라고 할 때 문학은 변화되는 거, 뭔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걸 긍정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렇게 윤동주나 김소영처럼 뭔가 변화해야 된다.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고, 나도 변화해야 되고, 나도 실천해야 되고, 이런 시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정적이고 서 있고 변화 없고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안정적으로 산다? 이런 건 다 좀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흘러가는데 나는 서 있는 거야. 강물은 자꾸 흐른, 역시 대비야. 자, 강물은 자꾸 흘러. 바람처럼 움직여, 역사는. 근데 나는 그냥 서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는 것까지 애들이 안다니까? EBS 연계니까요. 괜찮아? 그러면은 몇 가지 포인트가 좀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43번에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없어. 내가 사랑할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열정 없이 살았을까? 이게 반성인 거야. 내 괴로움의 이유인 거야. 근데 5번에서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는 맞거든? 근데 뭔 소리야? 뭐 개소리하고 있네 약간. 그치?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는 맞아.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대비는 맞아.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불려가는은 잘 봐. 바람이 불려가는 거야. 바람이 불려가는 건데 피동표현은 맞아. 근데 자기가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랑 상관이 없어. 바람이 불려가는 거 뭐라고 했지? 바람이 불려가는 거야. 바람이 역사라는 거 몰라도 돼. 약간 팩트로만 읽어도 돼. 바람이 역사다 그럼 몰라도 돼. 그냥 바람이 불려가는데 왜 화자의 태도야? 화자하고 상관이 있어? 바람 불려가는 건데? 그쵸? 이유가 없을까? 여러분, 물음의 형식이 단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물음의 형식, 단정적 어조가 될 수도 없어요. 물론 평서문이라고 다 단정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그쵸? 물음의 형식은 정말 단정적 어조가 못 돼요. 이유가 없을까? 이렇게 단정에 이유가 없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겠지? 그 다음에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했다. 나란히 놓은 건 맞는데 개인의 불행이 뭐 사랑한 일이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개인적 불행 이런 거 없어.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에 대해서도 무관심, 약간 그치? 열정 없이 살았다. 사랑한 일이 없다.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없다 반복했다는 거는 얘기했고, 자, 김기택의 새는 새장 속에 갇혀서 익숙해져서 날개가 있다는 거 까먹고 자꾸 걸으려고 하는 새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의 억압에 익숙해져서 자기의 본질이 뭡니까? 보기를 보세요 한번. 자기의 본질인 잠재력 같은 거 있잖아. 이상, 꿈 이런 걸 추구하는 능력, 그런 걸 추구하는 거. 그래서 날개잖아. 본질은 사실 새의 날개는 본질이야. 새가 나는 게 본질이니까. 근데 새장 속에 익숙해지면, 심지어 새장문을 열어놔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걷는다는 거야. 그냥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일상에 충실한 삶이 대비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일상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런 식 볼 때마다 좀 짜증나.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어쨌든 현대인의 일상에 익숙해져서 자기의 잠재력이나 꿈과 이상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새장 속에 갇힌 새 같은 삶에 대한 풍자다.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봐보세요. 새가요. 이제 현대인인데 뭐 당연히 모든 시는 다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환호시켜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훨씬 쉬워지는 거 아시죠? 새가 걸으면서 이제 걷는 거야. 현실에 익숙해져서 그냥 걷는 거야. 날개에 있다는 까먹었어.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지만 자꾸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지. 걷는 게 더 편하니까 현실에 익숙해져서 걸으면서 그래도 가끔 불안한가 봐.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 창살 사이인 바람이 있잖아. 그걸 부리로 쪼아본다? 왜? 아직은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해서 스스로 안심하려고. 새가 왜 바람을 쫀다고? 그게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바람을 부리로 쪼아보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했다. 무슨 의미를 부여했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괜찮아?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겠어? 44번 때문인데 44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바람을 쫀다 이거야. 존재하니까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애들 그 5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세요. 어떤 의미요? 거기 아직 벽 아니야. 내가 걷긴 걷는데 언젠간 날 거다? 막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야. 그게 이제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답이 1번이 답이죠. 그쵸? 죄송해요. 미친. 미안해. 2번 잘못 봤어. 잘못 체크했어. 2번이 답이죠.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내 발을 이끄느니 무슨 소리야. 나랑 바람이랑 대비된다니까.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잘 봐. 그런데 나는 서 있다. 강물은 흐르는데 나는 서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큰일 났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할 만한 부분만 얘기한 건 사실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몇 개 물어보고 마지막 지분 안 한 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 안녕! 고생했어요, 모두.